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20년에는 815만 명, 2050년에는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고령인구 구성비는 작년 2022년 기준 17.5%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해지고 출산은 줄어들어서 현재도 사회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질 때 가게 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지만 정작 이용해야 할 노인들은 요양원 가는 것을 죽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기피하려고 하시죠. 뉴스에서 요양원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합니다. 요양원 들어갈 때 정신은 좀 안 좋으셔도 몸은 멀쩡하였는데 한 달 뒤 방문해 보니 성한 몸마저 폭력과 학대로 엉망이 되고 정신도 더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장시간 누워서 지낸 노인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어이없게 질식사하신 경우, 몸에 욕창이 도져서 사망하신 경우, 요양원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숨막히는 환경으로 인해 심신이 망가진 경우, 여러 가지 무서운 뉴스가 나와서 가기가 꺼려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례가 부풀려져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는 요양원 종사자들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회의 이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단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당 7에서 8명의 어르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오시는 분들은 80% 정도가 치매에 속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보다 그분들의 케어를 하는 게 몇 배는 힘들겠지요. 사실 상상하지 못한 별일들이 다 생긴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대변 보고 벽에다 묻히기도 하고, 갑자기 정신이 나갔을 땐 욕설을 듣거나 꼬집히기도 하고, 목욕을 도와주다가 머리를 잡히거나 발로 차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을 붙잡고 실랑이도 일어나고, 똥기저귀 가는 것은 물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야 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어르신들이 실수로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온갖 의심과 눈초리를 받아야 하고, 난데없는 책임까지 추궁당할 땐 회의감도 밀려온다고 합니다. 최저 C급 수준을 받고 밤에 교대 근무까지 하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이라 생각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본인은 늙어서 요양원에 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온다고 답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요양원과 요양병원 체계에서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양보호사분은 요양원에서 일을 몇 년 하고 난 뒤 자식들을 불러 모아 놓고 내가 만약 치매에 걸려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난 내가 알아서 할 방법이 있다 라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방치하다시피 행동하는 경우도 참 많죠.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보러 오면 다행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레며 좋아하고, 전날에는 목욕도 깨끗이 하고 자식을 기다렸는데 정작 자식은 찾아와서 웃는 얼굴도 없이 본인의 어머니를 5분만 보고 갑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의 얼굴도 안 보러 오는 자식들도 상당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이 요양원에 맡길 때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절대 말해주지 말고 병원에 잠시 입원한 거라고 병원이라고 말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병원이라고 전해들은 어르신께서는 매일 직원분에게 나 언제 퇴원하냐, 오늘은 퇴원할 수 있냐, 집에 가고 싶다며
요양보호사를 볼 때마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가족이나 지인 등 아무도 보러 오지를 않자 마음의 결심을 하셨는지 식사를 20일 가까이 거부하셨고,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가는 몰골을 주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기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끝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장례를 치러드리고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는 어느 할머니를 태우기로 하였는데, 할머니는 길가에 세워진 짐을 트렁크에 실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짐을 가져와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께서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위치를 기사에게 가르쳐 주고 빨리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이런저런 길로 둘러서 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잠시 씁쓸해진 마음에 알았다고 한 뒤 차를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길에 가서는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지면서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여기가 본인이 젊을 때 자식들을 키우던 집 근처라고 말을 하였답니다. 택시기사는 그 자식들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니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병원에 갔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할머니에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을 해 주었답니다. 택시기사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택시 미터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 또 가시고 싶은 곳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았고, 할머니는 택시기사에게 고맙다면서 본인의 추억이 깃든 곳을 몇 군데 말하며 거기로 가자고 하였고, 택시기사는 2시간 동안 할머니의 말동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가보고 싶은 곳은 다 보았고 이제 좀 피곤하니 요양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요양원 앞으로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고 얼마가 나왔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기사는 오늘은 무료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냐며 기어코 돈을 주려는 할머니를 만류하면서 건강하시라고 포옹하고 등을 토닥여주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고 퇴근 시간이 되었음에도 집으로 선뜻 향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는 슈퍼맨 같았고 엄마는 너무나도 예쁜 천사 같았습니다. 아빠는 날 번쩍 들어서 목마도 태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도 예뻤고 엄마 품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듯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유년기에는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날 혼자 놔두고 벗으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해 한 적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고아가 되었다는 소식을 보면 나도 불의의 사고로 그런 고아가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괜한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연락이 안 되거나 늦을 때면 부모님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으며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평생 아빠,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다짐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늙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 내가 어릴 때 그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약하고 힘없을 때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 흙한 줌으로 돌아갑니다.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사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우는 요양원의 현실과
씁쓸한 이야기에 애잔한 마음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듯 나에게 닥친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운명이라면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내가 직접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3가지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뇌 활동을 해라. 미국 신경학회 의학저널 신경학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독서를 하거나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왔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달리기, 자전거 타기,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등산 등이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69세 이후에도 인지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선 두뇌 활동을 해야 하는데, 두뇌 활동으로는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는데 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읽기 편한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됩니다. 독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하는 사람에 비해 4배가량 치매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책을 읽고 독서 일기를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기를 쓰게 되면 치매 위험도는 더 낮아집니다. 손으로 펜을 잡고 무엇을 그리거나 쓰는 행위는 우리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읽은 책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독후감 형식으로 글을 쓰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도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가상과 실제를 혼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에도 감사하다고 매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정말 뇌가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다고 받아들여서 엔돌핀, 도파민, 아드레날린과 같은 몸에 좋은 화학물질이 뇌에서 자주 나오게 되고 심신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한 상황도 아닌데 뭐에 감사하냐고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됩니다. 종교가 있으시면 각자 믿는 종교에 맞게 기도를 하시거나 정성스레 절을 하면서 현재 이렇게 잘 살아있음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어깨와 허리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팔과 다리가 아직 튼튼해서 이것저것 잘 집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산책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 되니 난 만족합니다. 잘 살아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기를 써보세요. 손으로 써서 뇌에 각인시키고 눈으로 다시 한번 담고 마음으로 확언을 하세요.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며 감사한 일이 자주 생길 것이고 인생에 점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먹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느낄 겁니다. 긍정적인 기운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둘째, 사회 활동을 하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늘어나는데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함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두뇌 활동도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를 한두 명만 만나는 것보다 서너 명의 친구가 있어서 만나는 게 치매 확률이 20에서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친구나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치매 확률이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독거의 삶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외롭기도 하지만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거나 주변에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으면 대안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충분히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대화가 통하진 않지만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동물이라서 같이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친구처럼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내 몸이 불편하여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화초 관리를 하거나 텃밭을 가꾼다든지 깔끔하게 청소와 정리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 매일 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이것도 치매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소일거리라도 간단하게 찾아서 해보세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기엔 부담스러우니 그런 사람들을 아름아름 소개받아 소일거리를 하셔도 되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하여 정책 결정을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알아보시려면 노인일자리역이라는 사이트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각 사이트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의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실 삼아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사회적 활동 중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뭘 할지 생각해보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체 활동을 해라.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이며 살아있음의 표시입니다. 청소나 걸어서 장보기 같은 일상적 움직임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힘도 없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다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 운동 등은 하체, 특히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므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해주며 각종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좀 더 자주, 좀 더 여러 모양 다양하게 움직여 줄수록 운동기관, 신진대사, 심혈관계에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몸에 잘해주고 싶다면 하루 한 번, 잠깐이라도 땀이 나도록 몸을 움직여주세요. 간단하게 조깅을 하든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말이죠. 옛날 어른들은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걸음을 재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에 만보기의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은 일상에서의 여타 걸음 수와 합쳐 대략 7,500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걸어주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것이 최신의 학문적 인식입니다. 난 하루에 10,000보는 좀 힘드니까 8,000 걸음 이상은 걸어야겠다 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한 주 동안이나 한 달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알아서 찾아오겠지요. 잘 먹는 것도 물론 신체 활동에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혈액이 맑아지는 음식인 신선한 야채와 과일,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들깨류를 먹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쉽기 때문에 매일 근육 이완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 물은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3가지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뇌 활동. 둘째, 사회 활동. 셋째, 신체 활동입니다. 본인에게 맞게 잘 적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서 내 마음은 아직 청춘 그대로인데 나를 제외한 주변의 것들은 모두 변해갑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벌이 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 잡고 잘 준비한다면 그동안 살아온 지혜로 이것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의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느 요양원 할머니의 글. 보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 속에서 용기를 내어 허손질 이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보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합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보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 부담스럽고 귀찮은 심정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대한 몇몇 안 좋은 뉴스로 인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시는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도 생겨납니다. 앞으로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고 국가의 복지가 점점 좋아지는 추세이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과도기에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하지만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돌봐왔지만 아직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어 온전한 케어를 받기 힘들고 본인들이 늙어도 요양원에는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되도록이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모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라면 요양시설을 고를 때 주의점 6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분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것이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 참고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시설 고를 때 체크해야 할 6가지. 첫째,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설의 등급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을 3년에 한 번 평가하여 A에서 E까지 등급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평가는 시설, 인력과 같은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매뉴얼대로 어르신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입소를 고려하고 있는 기관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등급이 최우수 등급입니다. A등급의 입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B등급까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D등급 이하로는 입소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만 높다고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확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방문하여 시설과 위생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요양시설의 실제 소유주가 치매 전문가라면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입소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의 보호자에게도 귀동냥을 하여 실제 어떤지 들어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작은 규모의 가족끼리 하는 시설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노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고 학대와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부당한 상황에 대해 증명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장, 부원장, 직원 등 전부 가족이기 때문에 은폐되기가 쉽고 설령 간호보조원 등과 같은 제3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도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진 편을 든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여러 책임을 같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쓰는 환자 기록 일지도 신빙성이 없겠지요. 또한 종교적 간판을 걸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도 가족 아니면 친인척들이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종교적인 간판을 걸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일 것 같아 보여 운영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거나 소규모인 곳은 여하튼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내를 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호자도 실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곳은 면담을 해도 실내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사진으로 외부와 시설이 좋은 것 같아 해당 요양원을 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직원이 웬만하면 실내 침실 등을 고지 못하게 유도하였고 겨우 우겨서 침실을 보고 생각과 다르게 너무 열악하고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있어서 며칠 지나서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넷째, 신설, 요양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설, 요양시설은 시설이 아무리 좋고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운영 초반이라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 운영에 미숙이 있고 환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직원들도 새로 뽑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인력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요양시설은 국가의 보조금도 지원되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도 있고 공공연하게 돈을 벌기 위한 불법과 편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짭짤한 수익을 거둔 자기 가족이 예를 들면 남편이 어느 지역에서 운영을 성공을 했으면 부인이 다시 다른 지역에다가 시설을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돈만 보고 운영에 뛰어들은 이런 케이스는 운영에 있어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다섯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조용하고 말이 없어 보인다면 이것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어서 조용하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너무 조용하고 말씀들이 없으신 곳은 어르신들에게 대한 억압이나 강제가 심한 곳일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생일 파티 사진이나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잔치를 했던 사진 등이 있고 잘 꾸며놓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신체를 구속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환자가 침대에만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요양시설에 가족을 모시는 이유는 내가 챙기지 못하는 밥과
약을 챙겨주는 것이 제일 크지만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서는 치매의 증세가 악화될 뿐입니다. 여섯째, 요양원 방문 시 종사자분들께 근무 조건이나 처우가 어떠한지도 물어보세요. 근무 환경에 불만이 많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 돌볼 여유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고충이 없는지도 물어보고 본능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감정을 파악해 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돌볼 때 힘드신 점은 없으신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일이야 힘들지요. 그래도 노인들 돌보는 게 좋은 일이니까.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양호하나 노인들이 뭐 말을 듣나요? 신경 쓸 게 많지요. 라는 식으로 어르신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다면 이 점도 체크를 해야겠지요. 어르신들은 물을 자주 드셔야 갈증도 없어지고 욕창도 빨리 없어진다고 하는데 보호사 입장에서는 소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번거로워 물을 안 주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상으로 요양원 고를 때 주의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의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요양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요양원에 어머님을 모셔다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보호사분들이 너무 친절히 대해주고 환경도 준수하여 생활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보호사분들이 어떤 암 환자분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과 함께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보았고,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의 경우는 잘 때 옆에 앉아 토닥토닥 가슴을 두드리며 자장가도 불러주고 성심껏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인 남편도 여기 데려와서 같이 있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네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의 의지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눈치껏 나는 괜찮다. 요즘 요양원은 많이 괜찮아져서 나는 잘 지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식들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원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처음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쉽게 짐작을 합니다.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이고 무섭고 겁나실 거야 등 쉽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럴까요?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느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요양원에 처음 입소하면 어떠한지, 경기도 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신 여성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요양원에 들어갈 때 심경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요양원에 86세 된 할머니께서 입소를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모시고 왔는데 옷과 간단한 이불 가방 하나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속 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과 어머니의 표정이 그리 밝질 않았습니다. 표정에서 할머니가 자의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인지 능력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대소변도 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치매의 증상이 조금 있었고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2층에 있는 4인실 방에 배정이 됐는데 침대와 사물함 하나가 배정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방구조는 가림막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이 아주 경직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침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조차도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된 듯 누구 하나 이 할머니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와 처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침대에 드러눕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얼굴과 눈에는 겁이 나고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는 오자마자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나 싶었습니다. 곧이어 담당 요양보호사가 찾아와서 처음 온 할머니가 두려워할까봐
친절하게 말도 하고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할머니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몸에 욕창 같은 상처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연고 등을 발라주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할머니는 이미 수치심은 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요양보호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의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곧 바로 취침 시간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밤 8시가 되면 취침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계속 누워 있었지만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인지 능력은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낯선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온갖 생각을 다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 외에는 자신의 공간이 전혀 없는 데다가 눈에 친숙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첫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잠자리가 적응이 되지 않아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기저귀를 채웠는데 기저귀는 불편한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변기에 가끔 소변을 누게 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소변 보는 것을 보조해주기 위해 다가가니까 할머니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데려다 준 아들과 연락은 할 수 있는지 등을 차분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 식사를 하러 단체 식탁에 앉았지만 힘없이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발이 자신에게 닿는다며 화를 내는 맞은편 할머니에게 꾸중까지 들으면서 행동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를 낸 할머니는 치매가 있어 제정신으로 그런 것은 아닌 듯 하였으나 왠지 나도 저런 모습이 곧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면 보통 4단계 변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부정 단계입니다. 자신은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며 가족들에게 연결을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연의 할머니는 바로 이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 단계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이곳에서 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밥은 물론 잠도 자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보름을 넘기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 단계인데 자기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단계입니다. 나오는 밥도 잘 먹고 같이 지내는 어르신들하고도 잘 지내는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는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좌절 단계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요양원에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희망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어떤 분들은 심신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연의 할머니는 30년 넘게 오래 장사를 하면서 돈도 세고 인간관계도 해왔기 때문에 또래분들에 비해 머리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여 치매랑 관계가 없을 줄 알았고 평소 친구들과 등산도 가면서 체력 관리를 잘해서 100세까지는 무탈하게 지내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가 오고 여기에다 뇌경색까지 겹치면서 홀어머니였던 할머니를 아들 집에서 오랫동안 돌봐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괜찮다며 할머니를 정성스레 돌보았지만 그런 며느리조차 일하면서 얻게 된 허리 디스크와 평소 당뇨병도 앓고 있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60대인 며느리도 처음에 마음먹었던 의지와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할머니의 간병에 몸이 망가져갔고 아들도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아직까지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몸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심적 여유와 시간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기나 한 걸까요? 더 이상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이 사연 속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쓸쓸히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곧 나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어떠한 과장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며 가슴 깊은 한숨만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가올 인생에 큰 파도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행복한 인생 말미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노후 준비 3테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3테크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재테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테크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주로 주식, 부동산이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 가상화폐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집니다. 코로나 기간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에 몰려 가격이 치솟아 2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열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풀었던 후폭풍인지 코로나가 끝나갈 기미가 보이자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였고 어디서나 돈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 등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답에 노후 준비가 들어갑니다. 노후 준비가 재테크의 이유 중 하나라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상황을 추가하여 진정한 노후에 맞는 3테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테크 중 첫 번째, 재테크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노후의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운 좋게 60대에 은퇴하더라도 100살까지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흔히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여가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충분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아프기 시작하는 진짜 노후가 시작되면 돈은 더 필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진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80에서 90대 노인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을 노후 준비로 여긴 세대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궁핍한 삶을 살고 생존과 가족 부양에 치중하느라 경제적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가 병원비를 감당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치료받기 전에 돈 걱정부터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해요. 우리 딸에게 부담이 돼요. 말하시며 꼭 필요한 치료도 마다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본인도 당당하고 자녀들도 봉양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건강하고 여유롭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3테크 중 두 번째는 근테크입니다. 노후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육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식이 보탤 수도 있고 그마저도 힘들다면 나라에서 복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근육이 부족하면 걷지 못하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 못합니다. 급한 볼일을 남이 대신 봐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크게 걸을 수 있는 환자와 걸을 수 없는 환자로 나눕니다.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실제로 환자 카드의 이름 옆에 보행 여부를 기재합니다. 보행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우리에게는 걷는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지만 침상에 누운 이들에게는 단 한 번만 서서 걸어보는 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소원입니다. 강철로 만든 기계도 100년을 쓰기 힘든데 하물며 사람의 관절과 근육을 100년 동안 건강히 쓸 수 있을까요? 관절과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과 관리를 통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척추 관절증, 무릎 관절증, 어깨 관절증, 손목 관절증, 수지 관절증, 족지 관절증. 요양병원 환자의 상병명에 관절 병증이 없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열심히 산 세월의 흔적이 관절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관절이 다 닳아 무릎이나 허리에 수술 흉터가 없는 분이 드뭅니다. 그러나 관절이 상해도 근육이 튼튼하다면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 관리에도 근육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들에겐 미모를 칭찬하는 것보다 근육을 칭찬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청순가련해 보이는 날씬한 체격은 20대에겐 예쁠지 몰라도 80대에겐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불러오는 부실한 체격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여 연금을 쌓듯이 내 몸의 근육을 저장하는 근테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3테크 중 마지막 세 번째, 심테크입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건강입니다. 늙고 병들어 몸은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은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수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수련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할머니들의 희어로 이명웅의 트로트를 즐겁게 따라 불러도 좋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처럼 성경을 필사해도 좋고, 좋아하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어도 되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창조적인 취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기도를 하거나 종교가 없으면 명상을 하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세는 따로 앉아서 정자세를 취할 것도 없이 편하게 누워서 심호흡을 해도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잠들면 편히 잠드셔도 됩니다. 편안한 잠이 노후에는 보약입니다. 어쨌든 기도, 명상, 심호흡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심호흡을 통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져 안정감이 생기는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종교적 효과가 나타나며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의료적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방법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있는데 안정된 심리를 가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방식으로 꼭 심테크, 마음 수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양 고전인 서경에는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오복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것이요. 둘째는 부, 부자가 되는 것이며, 셋째는 강령,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오덕,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마지막이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복되고 깨끗한 죽음, 고종명은 노화에 의한 자연사입니다. 이왕이면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요. 10년 후에는 아마 100살을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닌 일반적인 수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두루 겪으며 100살까지 생존하고 충분한 노인의 기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한 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자던 잠에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신도 고통이 없고 보호자도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돌연사보다는 며칠에서 몇 달 정도 조금씩 앓다가 죽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죽음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방 안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를 발견한 자식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마지막 장소가 집이 아닌 요양병원의 병실이라도 간병인, 의료진, 주변 환자들을 놀라게 하며 죽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아프면서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소중한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유언을 남기는 등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체 기능이 사그라질 때 그것을 억지로 연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 그럭저럭 여태까지 견뎌준 내 몸에 감사하며 편안한 휴식을 주고 싶다. 소화기관이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서서히 곡기를 끊고
호흡기관이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고 하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숨을 쉬고 싶다.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 조물주에게 감사드리고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다. 행복했던 삶의 추억, 나를 위해 했던 노력, 타인의 삶을 위해 노력했던 선행과 함께 미소를 띠며 죽음을 마주하고 싶다. 소박하더라도 장례식은 치르면 좋겠다. 자식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돌보았으니 이제 비로소 간병 노동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부디 편한 마음으로 날 배웅하길 바란다. 장례식에서 크게 울면 불효자, 조금 울면 효자라는데 내가 죽어도 많이 울지 마라. 웃으면서 나의 죽음의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살아 생전에 나와 즐거웠던 추억을 얘기하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장례식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요양원에 계신 한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다 보면 어떻게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삶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죽음을 예습합니다. 심한 질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들거나 사랑하는 이와 영영 이별하거나 누군가와 상처를 주고받으며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질병, 이별, 증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만남, 사랑도 있습니다. 즐거움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충실히 살아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이 지난 생애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들이 죽기 전에 후회되는 것들 중 하나는 본인의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 미워하는 일을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죽음의 순간이 더 평안하지 않을까요?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면서 정성을 다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행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 오랫동안 미워했던 이들도 이제는 용서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다른 이름입니다.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는 게 도리어 걱정 없이 편하다는 말인데요. 요즘 시대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똑똑한 세대라는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한다 해도 애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아이 교육, 입시, 결혼, 손주들 육아부터 시작해서 사업 자금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인이 된 뒤에도 본인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고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자식이 만들어 놓은 빚을 떠안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경제 능력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빚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에 대한 두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고 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수성가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 놓았는데 자식 농사에 실패하여 본인이 벌어놓은 돈을 날리게 된 사연이고, 두 번째는 딸이 손녀를 낳고 빚을 진 후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여 그 빚을 대신 갚으며 손녀를 키워가는 부모의 사연입니다. 두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신 김옥자 씨는 젊어서부터 과수원과 부동산업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한창 성장할 시절 본인의 운과 노력이 합쳐져 땅값 개발로 엄청난 보상도 받고 많은 값을 받고 팔기도 하여 200억 원 이상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과거 김옥자 씨는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에서 누가 땅을 판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기필코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았던 75년 동안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남편은 땅 사놓고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는 3남매가 있습니다. 큰딸은 이혼하고 집에 와 있고 둘째 아들은 날마다 PC방 가서 죽치고 살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맨날 실패만 하여 어머니를 찾아와 돈을 타가기 일쑤였습니다. 성공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시작해서 좀 힘들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때려치고 다시 다른 것으로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 왕따로 따돌림을 받고 학교도 안 다니며
허구한 날 PC방에서 게임만 하며 살고 친구도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 김옥자 씨는 그런 아들을 크게 신경 써주지 못하고 오직 땅 사고 일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김옥자 씨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굶는 것은 기본이고 종종 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가난은 혼자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땅을 사고 일을 하면서 돈을 불리고 애들에게는 더 이상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큰딸은 이혼하고 와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쇼핑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쇼핑 중독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아들도 만약 어머님이 재산이 없어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했더라면 몇 개 중 하나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서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된 현실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결국 김옥자 씨는 자녀들과 상의도 없이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200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실을 알고 자녀들이 찾아와 빌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김옥자 씨는 이렇게 될 것을 짐작하고 요양원으로 간 듯 하였고 한동안 자식들과 연락을 끊으며 지냈습니다. 김옥자 씨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 후 한동안 종교를 믿으면서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남편은 과거 돈 벌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밥 먹을 때도 요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밥상 교육이라든지 자녀들과 즐거운 소통은 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 왕따로 인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다 보니 학업 성적이 형편없었고 PC방에서만 살다시피 했고 그런 아들이 걱정이 되어 어르고 달래고 해보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욕도 없고 꿈도 없던 아들은 삶의 낙이 없으니 결국 마약 주사를 맞은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옥자 씨는 돈을 사랑하여 남편을 진심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자식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잘 키워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뒤 큰딸이 쇼핑을 끊고 그동안 쇼핑으로 모아놓은 명품을 죄다 팔고 막내 동생 회사에 가서 함께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김옥자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막내 아들 회사 일이 좀 어려웠는데 고비를 잘 넘기고 주문량이 늘어나 신입 직원도 더 모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표정은 밝아지셨지만 내색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일 없이 늘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몇 달 후에 아들과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보자마자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이 처음보다 2배나 확장되었다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큰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아들이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면서 빌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고 이 애미 잘못이었단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하면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어머님이 인생을 조금 즐기면서 재산 또한 조금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재산이 없었다면 힘은 들어도 자식들이 저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재산을 모으느라고 소처럼 일만 하고 살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등골을 빼먹는 못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가난은 어쩌면 최고의 조력자이자 좋은 친구이자 최고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 이건희 삼성회장과 같은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이 순조롭게 흘러갔다면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을지 모른다. 가난과 역경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멈추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신은 보답한다. 내가 그랬듯이.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비빌 데가 있으면 좀 수월할 수는 있지만 무일푼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올라가면
절대로 그 자녀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자녀들도 함께 소통하면서 배려도 배우고 나눔도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교육일 것입니다. 김옥자 어머님은 자녀들과 좋은 추억이 없다고 하였고 제대로 된 기쁨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이 가정의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김옥자 어머님의 자업자득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단한 성공은 분명 강력한 자신감이며 불굴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하면 이해하는 법칙입니다. 자신감은 바로 자신에게 있고 잃은 것도 자신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기쁨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누군가에게 사랑도 받아봤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배려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옥자 어머님의 자녀들은 전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해봤더라면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 개발이 웬만큼 진행되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달동네에 현재 살고 계신 63세의 박순자 씨. 냉방과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곳에서 전세 50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천정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서울에서 전세 5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올해 84살 된 친정어머니가 좁은 방 한켠에 누워 있습니다. 허리 찜질 수술 시기를 놓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박순자 씨와 그의 남편이 매일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수건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봐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9살이 된 손자입니다. 돌도 되기 전부터 손자를 돌봐온 이유는 아이 엄마였던 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부터입니다. 대학도 가고 싶고 다른 또래 여자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딸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욕심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결혼으로 아이를 낳은 뒤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은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옷과 가방, 화장품 같은 상품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 빚을 얻어 쓴 것입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이었던 사채 빚이 이자가 원금이 넘어가고 원금의 몇 배가 되었고 가족들도 그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서비스와 사채 빚을 얻어 썼습니다. 딸의 남편은 딸이 그렇게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자 아이를 맡겨두고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7년이 지나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7천만 원이 되었고 박순자 씨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한 그 빚은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순자 씨는 노점에서 호떡을 팔고 있고 남편은 유치원과 보습학원의 이동차량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한 달 이자 1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빚더미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자식 같은 손자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생각은 잠시만 할 뿐 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박순자 씨의 남편도 삶이 너무 힘들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간혹 들다가도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정신은 온전한 장모님이 친구처럼 다독여주고 철없는 손자와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박순자 씨는 한적한 골목에 포장마차를 마련합니다. 목 좋은 번화가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더 잘 되겠지만 자릿세를 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째가 되어 혼자서 물건도 나르고 불도 피우다 보니 성한 옷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다 가다 만나는 손님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며 호떡을 구워서 팝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뒤에 숨겨진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밤까지 장사를 하며 호떡을 팔아도 빚을 갚기엔 한참 모자란 상황이지만 집에 혼자 누워있는 어머니와 학교에서 돌아올 손자를 위해 하루 5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이 세상을 떠날 당시 화장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먼 훗날 손자가 엄마를 보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손주를 위해 묘소를 만들고 비석을 세워놓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딸의 묘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찾아간 것은 2년 만에 간 것이라 그런지 그새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고 말없이 눈물을 머금은 채 남편과 함께 잡초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올 수 있었지만 자꾸 딸의 묘소로 찾아오면 옛날 생각이 나고 슬퍼져
가슴이 아파서 자주 오기가 싫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의 남편은 묘소 앞에서 10년이 지났어도 자꾸만 딸이 생각이 난다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가난한 부모 때문에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먼 산을 보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는 박순자 씨는 딸을 위해서라도, 딸이 남긴 손자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쩌겠냐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식 빚을 떠안는 부모는 IMF 위기 이후로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들 파산이 많아져 부모들이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식이나 가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경제의 한파가 불어 자식들에 대한 지원과 본인들의 자구책으로 대출받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령층의 빚 문제는 청년의 빚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령 채무자 중에는 자식의 빚을 떠안은 이가 적지 않고 부모의 빚을 대신 감당하는 청년 채무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부를 물려주며 경제공동체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어떤 가족은 빚을 나누고 물려줍니다. 감당 못할 빚을 이고 있는 노인과 청년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고 청년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IMF 때 지게 된 빚을 수십 년째 갚지 못하고 고령층에 이르러 파산하게 된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필연적입니다. 어떤 계층은 금융 때문에 망가지지만 어떤 계층은 금융 때문에 자산이 증식됩니다. 누구나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취약 계층일수록 은행권 대출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금융으로 부채를 조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금융을 공급받으며 제1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이들을 배제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고령층 파산자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부채를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장기간 씨름하다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채무조정이나 면책 등의 제도를 이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빚을 잘 갚는 나라고 빚을 갚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 대부분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건 실상과 다르다.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자고 하면 실제로 응하는 사람은 10분의 1 정도다. 실제 파산 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봐야 하며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를 몇 개라도 더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노력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면 최소한 연체가 안 될 정도만 갚고 손을 놔버린다.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람이 위축되니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상태에서 10년, 20년이 흘러 고령층이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파산 이후 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노인 파산이든 청년 파산이든 단순히 부채를 파산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기할 가능성은 없다. 채무조정이나 파산 이후에 대상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하나도 없다. 환경 자체가 다른 점도 문제다. 불안정 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은 변제 기간이 짧으니까 삶의 호흡도 굉장히 짧아진다. 장기간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 금융 압박에 묻지마 취업을 하는 등 삶의 진로나 계획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취약계층에게는 금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중산층이 부채를 통해 자산을 매입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 공급원이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사회적 부채라는 개념도 필요하다. 부채는 개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국가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해 발생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가 과연 누구의 책임에 의해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가의 방역 실패가 원인이라면 개인들의 부채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박순자 씨의 경우처럼
딸이 남겨준 빚을 부모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빌려 갚았어도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원금도 아닌 이자만을 매달 갚으며 보이지 않는 앞길을 힘들게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우 1차적으로 자식에 대해 너무 헌신하며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하는 등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취약층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돈을 뜯기며 결국 200억을 사회에 환원한 사연과 자살한 딸의 빚을 떠안고 손자를 키우는 부모를 통해 냉혹한 노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